아니, 안 하면 컴퓨터도 안 하고 이거 다 잊으더라고. 내가 저거 그래서 좋은 게 지금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했는데 또 자주 활용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처럼 하는 게 정석일 수도 있어. 자, 질적 평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했어. 질적 평가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게 질적 평가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질적 연구에 대한 걸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뭐가 다른지 좀 구별을 하셨는데, 이제 질적 평가예요. 질적 연구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들을 질적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로 A 기관 또는 B 기관에서 낸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이제 평가를 해보시게 될 텐데, 이때 그러면 양적 평가를 할까? 질적 평가를 할까?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잠깐 살펴보셨던 것처럼 양적 평가에 대한 양적 연구에 대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양적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전까지 배웠던 다양한 실험 설계 평가, 그다음에 산출 평가, 이런 것들이 양적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적 평가에 대한 것들은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이나 프로그램상의 진행상의 목적들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과값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목표성을 잃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초 목표했던 사회 변화 또는 사회성 향상 또는 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좀 높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방법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해서 한다라고 해서 질적 평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양적 평가에서 다루기 어려운 클라이언트 행동의 의미, 태도, 말의 상징성, 또 다양한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평가의 대상에 넣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양적 평가는 프로그램 몇 번 참여했어? 몇 시간짜리 몇 회기했어? 그때 몇 명 왔어?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실내외 프로그램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실내는 몇 번 했고 실내는 몇 번 했어? 결과만 나오면 산출 프로그램의 어떤 참여 여부만 확인하면, 출석부만 확인하면 100% 다 했어. 그러면 그거 100% 굿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참여 다 했다고 해서 100점 맞나? 아니죠. 예.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전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참여만 했다고 100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지는 이렇게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질적인 연구 방법에서 평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행동의 의미나 태도, 말의 상징성, 상호작용들을 평가 대상에 넣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저 친구 10번 왔는데 9번은 졸았어. 큐리 아니 가슴이 찔리신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근데 한 번은 정말 잘 들어서 오히려 그 정확하게 중요한 시간에 잘 들어서 시험 보니까 잘했어.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번 참여했다라고 성과를 다 얻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것들,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합쳐서 해야만 보다 클라이언트의 변화,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대상에 대한 것들을 여기 보시면 평가 도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면접, 관찰, 영상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 대한 연구, 민속학 연구에 대한 것들, 그 외에 다양한 평가에서의 그 연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을
또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박사후 과정생들에게 직접 연구를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요 프로그램 하는데 사회복지사 아무도 몰라요. 와서 같이 참여해서 해요. 예, 싸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평가해요. 참여해서 보고 관찰하고 예, 그런 것도 녹음도 해놨다가 또 나중에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평가 방법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나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환경적인 맥락들 그리고 강점의 실현,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프로그램 양적 평가만 10번 나왔는데도 얼굴이 안 펴졌어. 매번 이렇게 피곤해요 저. 이거 근데 오라고 그래서 안 오면 뭐 생계비도 끊고 뭐 지원도 끊고 서비스도 끊는다고 오긴 왔는데 빨리 하고 갑시다. 10번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는 마이너스죠.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게 좋아요. 효과성이 전혀 없어요. 효율성도 떨어져요.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양적 평가에서는 10번 하는데 10번 다 나왔는데 뭔 소리예요? 다 했잖아요. 라고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죠. 연구 방법에 달라서 또 평가 방법에 달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시는 거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끄집어내주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내가 제안한 프로그램이 제안서들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얼굴 보면 알죠 사람이. 네. 프로그램을 올 때마다 점점 찡거리고 왔다가 그냥 평상시 모습 짓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서는 무슨 변화의 어떤 동력을 찾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점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10회기 동안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평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의도했던 클라이언트의 종결 상태, 변화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성취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질적 평가의 절차다,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도 현장에서 저희 기관에서 질적 연구 평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피곤하게 저거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저 평가 갖고 안 나오면 또 얼마나 갈굴 거야 생각을 했겠죠. 안 갈궜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평가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양적 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나오면 그냥 100점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10번 나왔는데 클라이언트가 안 바뀌고 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자면 돈을 이렇게 썼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클라이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안 바뀌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사장이면 뭐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요것들을 싹 대가리 박아서 한번 굴려? 24시간 굴려놓으면 좀 정신 바짝 차릴래나? 예? 군대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다양하게 전체가 바뀌어요. 평가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부터 바뀌어야 되죠. 저희가 프로포절에 대한 프로포절 실무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시작 때부터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부터 의견들을 내서 클라이언트 의견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 의견, 클라이언트 기관의 의견을 같이 넣어서 믹싱을 해야 돼요. 대개의 경우 그동안에 많은 저희 기관이 처음 왔을 때 막 외국 프로포절을 겨우 1년에 한 건, 2건 하는 이유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써요. 우리만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평가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얘기 들은 척도 안 해요. 내가 20년 했어. 우리 기관이 40년 된 기관인데 평생을 갈아 넣었어. 내 열과 정성을 다 갈아 넣은 거야. 그리고 내가 40년 했는데 이거 모를 것 같아? 자기 이야기만 쓰면 갈 때마다 빠꾸해요. 기관이 이렇게 큰 규모가 이렇게 있고 경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도 갈 때마다 빠꾸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걸 몰라요. 사회복지사들이. 왜? 기존에 해놓은 사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받아서 기관에 들어와서 그걸 다 나눠서 하고 있고 다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와서 하시는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웃음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집에 갈 때 뭐 즐겁게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면 어르신들 가족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왔을 때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뀌어야죠. 평가 방법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40년 했다는 게 어떻게 되면 노하우가 쌓여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40년이면 좋은데, 예, 자기만의 세상에서 40년을 사시면 요새 그걸 저희는 아집 또는 고집, 세대 차이가 아니라 네대 차이 난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밑에 그 실무자들이나 신입들이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게 혼만 내시고, 그래서 조직 문화 바꾸는 게 한 4년,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발이 워낙 심해서 저를 잘라내려고 하더라고요. 마인이나 해보자 하는 거죠. 웃으면서 하죠. 웃으면서. 속은 타들어가도. 자, 질적평가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지극히 정상 아닌가요? 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못해요. 예.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라포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신뢰관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제가 오랜 시간 상담 현장에 있어 보니까 한 0.1초면 결정돼요. 우리가 그 배우자분들과 만날 때 한순간 만나서 빠지직 튀어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지, 한 6개월 만나보고 다시 해보고 됐다, 이제 뭐 필요 없다, 제하고 사귈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와 심리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벌써 들어올 때 자리에 앉고 딱 앉는 순간 결정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요새 그 교도국 하는데 보면 감정 상태 나는 그림들을 한 100여 개 만든 게 많아요. 저희는 올라오는 상담실 제가 2층인데 올라오는 1층서부터 계단에 올라올 때부터 상담 자기 감정 표현을 다시를 크게 써놓고 그림이 한 200여 개 돼요. 찡그린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똥싼 표정에서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골라오셔요. 이렇게 하나. 오늘 날 기분 열나 나쁜데 딱 떼어서 이런 거 어떻게 오라고 그러는데 여기 신기하네? 툭 던져주고 가서 앉아요. 그리고 또 상담사들도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것처럼 문제로 들어오면 일어나서 같이 인사해주고 앉으라고 이렇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순간에 끝나요, 결정. 그 표정이 있다는 게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딱 뗄 수 있는. 네네. 인쇄본을 딱 떼가지고. 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상담자한테, 사이복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걷어서 여러 가지 얘기해요. 다시 또 원위치 시켜놓으면 되니까. 5개. 네네. 다 가지고. 그거 안 해서. 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면 이제 상담사하고 사이복사도 선생님 감정이 이렇게 다양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처음 만났는데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신분증 주세요. 기초조사해야 되니까 나이는, 주소는, 가족 상황은, 건강 상태는, 재정 상태는, 교육 상태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풀어가는 것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딱딱하게 이야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훨씬 좋죠. 첫인상을 좀 좋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 의자 와서 앉고 툭 던져놓는 사이에 사회복지사가 보여주는 반응이 이 클라이언트의 신뢰관계는 벌써 결정이 다 됐어요. 마음을 열 건지 닫을 건지. 오늘 그냥 조금만 해서 그냥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적당히 하고 시간 때우고 지금 11시 5분이니까 11시 20분까지 대답하고 30분에 바쁘다고 그러면 가야지. 결정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질적 연구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와 또는 그 가족들과 이용자들과 만나실 수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그렇구나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3년 훈련했어요.
저희 집에 교수님한테 배우고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이게 머리는 알아서 하는데 입에서 안 나와요. 집사람이 고생했어 어서 와. 아 그래 고마워 이 소리가 이게 입안에서만 이런 그냥 가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하셔야 돼요. 스킨십도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되고 일단 오면 무조건 얼굴이 됐든 무조건 한번 안아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얼굴이 펴져요. 서로. 그리고 그 아이가 오면 불편했던 일도 일단 다 잊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 아이들이 뭐 짜증나는 그랬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야 시계 그게 너 학원 보내 돈을 얼마나 벌면 엄마 아빠가 이 새끼 야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빼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 그런 것도 모르고 땡땡 이러죠. 이렇게 안 나가요. 그렇구나 하는 순간 자기도 시간이 생겨요. 그게 잠깐이라니까요. 해보세요. 근데 이 질적 연구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그게 더 가슴적으로 느껴요. 자, 왜 그러냐?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정이 좋으면 죄송한데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결과들을 받아요. 그래서 1996년에 보면 메이슨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획일적인 철학이나 일단의 방법론적인 원칙들로 범주지어지기가 어렵다. 이전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 획일화된 이론으로 평가하기는 사회 현상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적 연구 방법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에 온 지가 1980년 동안 빠르게 이야기하면 90년대라고 하는데요. 실제 석박사 과정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진 중에서도 하신 분이 없어서 다 서울로 갔어요. 서울 이화여대 최모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질적 연구를 전문한 거기서 강의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초빙이 돼서 오셔서 다 그분한테 가서 강의를 했어요. 주말마다 올라가서 연명 이렇게 짜가지고. 근데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셔서 그 매 그 과정마다 프로그램 10회기면 그 10회기에 준비할 때, 진행할 때, 이력이 끝났을 때 2회기 준비할 때, 2회기 진행할 때, 2회기 끝날 때 다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에 했던 다양한 어떤 방법들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평가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질적 평가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맥락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예민해야 돼요. 요즘 감수성 이야기 많이 하죠. 감수성. 이 감수성이 예민해야 돼요. 양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요즘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감수성, 이야기를 하고 교육도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 이 감수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옆집 애기 울어도 배고프니까 이거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있는데 어떡하라고 옆집인데 내 새끼도 아니고. 자, 감수성이 영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우는지 혹시 담을 넘어서 있지만 아이가 가정학대나 폭력이나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112 눌러서 바로 신고하셔야죠. 하시죠? 저는 옆집에 아이 울면 바로 쫓아가 봅니다. 신고도 엄청나게 했고요. 저희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저만 보면 경기할 정도로 노인 문제, 아이 문제, 가정 내 음주에서 소리 지르고 폭력하고 하는 거 원래 옛날 같으면 제가 쫓아가서 딱 제압을 해버렸는데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경찰 아저씨는 1분이 모아서 그냥 팍 했는데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신고 의무자시니까 사회복지사 이렇게 다 따시잖아요. 신고 의무자세요. 여러분들 다. 교수님 그게 폭력에 대해서 그 비교가 그거 들으면서 나는 내 자신을 좀 삭제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그렇고 선생님이 아이를 키우실 때는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다 허용이 됐거든요. 사회적으로 허용이 됐거든요.
일어났어요. 지금요? 그럼 함께 하신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신고하잖아. 애기들이 신고하잖아. 엄마 아빠가 때려요. 이러지. 애들이 신고한다니까? 교육과정에서 이게 학대라고 알게 됐지. 그다음에 제가 학대라고 생각하시고 저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우리 딸이 아동학대로 신고한대요. 왜 막대들래요? 아니, 사람을 다 배워야 돼. 그럼요.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 지적평가 연구자들은 또는 그런 연구 논문 수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사회 현장들에 대한 그 맥락을 찾으려고 상담자하고 계속 반복해서 반추해서 받아보게 되죠. 그리고 계속 예민하게 위한 노력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사회 현장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상대적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됐을 때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친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까지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케어하고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연구를 좀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는 많은 질적 평가에는 수행 과정마다 동일하게 가치가 좀 중립적이어서 필요하되고 민감성도 좀 가져야 되고요. 또 객관적이고 타당도가 높은 그런 어떤 성격들 또는 기법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결과를 분석할 때 프로그램의 목표의 달성이라고 하는 가치 지향하고 가치 판단적인 성격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미국 가려고 왔는데 오스트리아로 가면 안 되죠. 네. 내가 서울 가려고 기차 탔는데 부산 가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객관성, 타당성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평가받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간 평가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요. 서면으로도 하고 바빠서 못 오면. 그래야 저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18 속으로 찼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 보면 제가 가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옛날 말씀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길게 생각한다고 묘수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들은 아예 오픈해버려요. 야, 뭐 나만 여기서 일하냐? 부사장들 다 모여봐. 대놓고 오픈해버려요. 야, 이거 도저히 어렵다. 고민해. 각 부서별로 부서 하나씩 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아까 저희 평가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팀, 뭐 무슨 팀, 뭐 보육팀 갖고 오면 그 자기네들 보는 시간 다 줘. 네, 그래갖고 토의해보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 전에는 제가 답을 먼저 줬거든요. 이렇게. 야, 그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근데 얘하고 대답도 없어요. 근데 실천값이 나중에 결과값이 제가 바랐던 만큼 안 나와요. 나는 저거 하면 한 80은? 내가 생각하면 야, 저 90은 되는데 90도 못 찾아와? 100이 아니고 100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이 지시받는 거는 나이를 먹든 뭐 안 먹든 기분이 나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들 의견이 어떤데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정말 심각해. 잠도 안 와. 고민해봐. 던져주고 그 결과 나오면 토의하자. 토의하면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네. 별로 토 안 달아요. 그대로 하자. 네. 그리고 결과도 공동 책임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시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얻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누가 제기 쓰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 교수님이 이렇게 학교로 갔었는데
글자가 얼굴에 담아붙지. 아, 요거 글자요? 바로 생각이 나.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을 드렸다니까 그것도 기분이네요. 시식 얼굴에 막 이렇게 글씨. 그게 생각이 나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가질 건가 하는 게 양적 평가나 질적 평가나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하실 때 A 기관과 B 기관에 대한 것들을 드리고 아까 평가 기준표를 드리잖아요.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을 거고 평가 기준을 정하죠. 근데 보통 또 준거란 표현도 많이 하죠. 예, 기준과 준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준거라는 표현이 제가 보기엔 제가 생각하기엔 훨씬 더 엄격하고요. 그 기준값들에 대한 어떤 요구치가 훨씬 높아요. 행동에 대한 것, 그다음 결과에 대한 것, 과정에 대한 것까지 다. 예,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사물의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가장 표준들을 준거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준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지만 연구 논문이나 학술 발표에서는 준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그 결과까지도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 평가를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은 대상이나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또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기말고사에도 평가 기준표를 원래는 70점에서 80점을 드려야 되는데 100점을 다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정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 개별 평가를 하게 되면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값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그 기준들을 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적 평가를 위한 이론적 토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석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해석학은 아주 가장 초기한 겁니다. 최초에는 바이블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모 연구자들은. 그래서 그 텍스트, 글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걸 쓴 건지. 전혀 성서 바이블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예. 그래서 해석학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값이 이래서 이런 것들을 교훈을 주었다라는 것들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게 질적 연구 방법에서의 초대되어 있는 해석학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학이랑 독해력은 뭘 상관이 없대요. 해석학 안에 독해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문해력이나 독해력은 들어가 있어요. 실제 독해나 문해를 못하면 글자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는 글로 표현되는, 그림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글이 없이 그림으로도 했고 기호로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좋은 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담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는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들을 서로 토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철학적인 담론을 나눌 때 그 시민사회 광장 문화였잖아요. 그 광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나중에 집대성에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책들을 군주론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써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해석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담론, 디스커스가 토론, 담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토론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깊이 있게 다룬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맥락까지를 포함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토론이라고 담론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을 담은 객관화된 지식들을 해석학적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이 해석학적 관점을 통해서 설공,
결과 성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체계와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여러 지점들을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게 이제 해석학적 연구 평가 방법이 현재의 사회복지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사회성이 향상됐는지,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만족도가 어때서 높아졌는지를 연구를 해보는 거죠. 네. 자, 두 번째가 이제 현상학적 지적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학은 말 그대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자, 이제 현자의 상태 상자거든요. 예.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왜 학생분들이 안 나오실까? 12분이라는 교수가 재미없어서?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포절 실무가 딱딱해서?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환경 중심의 자기평가, 프로그램의 자기 중심의 평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현상학 평가를 통해서 수업에 어떻게 질을 높일 건가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첫 번째, 환경의 문제, 학생들의 시간 문제, 수업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교수의 코미디언 교수가 올 건가, 저처럼 딱딱한 교수가 올 건가, 아니면 뭐 젊은 교수가 올 건가, 여성 교수가 다 따져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가 방법을 따질 때 현상학은 환경 중심의 평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심의 평가로 나누어서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 중심의 평가는 실천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부분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실천 과정 중에서. 보통 사회복지 프로그램 뭐 짧으면 6회기, 8회기, 길면 10회기, 15회기씩 하는데 그 다양한 시간 동안 안에서 실천 과정 안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조직 내의 환경, 외부의 환경,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 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또 개별적인 관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런 강당에서 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오디오런스나 체육관 같이 넓은 데서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소파가 많은 편안한 카페 같은 공간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의 값은 달리 나올 수 있죠. 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강의실보다는 저 소파가 카페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요,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들 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체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지난 후에 유리한 지점에서의 경험을 향한 반추가 바로 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카페에서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해요. 거기다 커피 한 잔까지 먹으면서 수업을 하니까 다 졸지도 않고 수업에 집중하고 내용도 쏙쏙 들어오니 그때 그 문제 갖고 시험 볼 때 다들 100점 맞더라 라고 하면 앞으로 프로포절 실무는 다 카페에서 진행해 라고 나올 수 있죠. 현상학적 결과,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이제 투기라고 하는 건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미래의 사고를, 미래에 하는 생각들을 미리 계획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프로그램에 나아갈 방향들을 반성을 통해서 미리 프로그램에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프로포자를 돈 좀 더 주어서 카페를 하나 꾸며서 거기서 셀프 커피 머신도 갖다 놓고 각자 알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수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제가 이 현상학적 이론으로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보면 박사과정에서 저희 교수님이 연구실 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4명, 6명밖에 안 돼서.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빠져요. 그때도 100% 출석은 없었어요. 15학기 동안. 그럼 한두 명 빠지면, 많이 빠지면 3명도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 연구소 책상에 앉고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공부했어요. 질문 다 하시고. 그 영어책 읽고 오라는데 다 읽고 왔어요? 네. 안 읽었어도 대답. 한번 그럼 읽어봐요. 그러면 너듬 영어 읽고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아주. 김혜 교수님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실을 좀 넓은 데로 가고 누구를 좀 구석에 짱 박혀 있고 싶어도 이 6명밖에 안 돼서 빡세게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질적평가의 수행 과정입니다. 이 수행 과정을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